미국 군대가 자국민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실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 시대 군대는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죠.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에지우드 병기창이라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정신조작 실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거짓 약속과 허위 정보로 속임을 당한 이들은 위험천만한 신종 화학물질의 실험대가 되었고, 그 결과는 가장 건장한 군인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하면서 전쟁에 전혀 새로운 양상이 등장했죠. 미국은 1918년에 화학전 대응부대를 만들어 여러 종류의 화학무기를 연구하고 방어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에지우드 병기창은 이런 화학 연구를 담당하는 여러 시설 중 핵심 거점이었죠. 처음에는 독가스 연구에 집중했고, 미국이 보유한 화학무기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제조하여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저장해왔습니다. 그 후 20년간 에지우드의 주요 연구 목표는 이런 가스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대가 되자 이 시설에는 소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가스실이 건설되었죠. 대부분의 지원자는 무해한 실험에 참여한다고 들은 군인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새로운 하절기 군복을 테스트해본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 실험체 취급을 받으며 가스실로 밀어넣어졌고, 빠져나가려 하면 군법회의로 협박을 받았죠. 실험에서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가스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인원수와 가스실 크기의 비율이 정확히 5대1이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장기간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오염된 의복을 몇 시간씩 착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보통 심각한 화학 화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험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화학실험 의료부서는 에지우드 화학실험에 참여해준 것에 대한 감사 편지를 1000통이 넘게 군인들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은 진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죠. 에지우드는 실제 실험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그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현혹했습니다. 군인들은 콧물이나 가슴 답답함 정도를 유발할 수 있는 무해한 가스를 테스트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소량의 살인가스를 투여받았던 것이죠.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지우드는 군인들을 위한 편안한 자원봉사 업무로 광고되었거든요. 주 4일 근무에 훌륭한 시설을 제공했고, 19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 전쟁 파병을 피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에지우드 제안을 받았을 때 20세였는데 그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죠. 하지만 크래프트는 곧 3일 동안 패딩이 설치된 격리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다른 실험 대상자들은 호흡용 마스크를 통해 에어로졸 형태의 살충제를 투여받았고, 이로 인해 쇠약해지고 어지러움을 느꼈죠. 과학자들은 혈압, 맥박, 기타 생체 지표를 측정하여 효과를 기록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에 지원했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죠. 전쟁이 끝난 뒤 에지우드의 과학자들은 좀 더 이색적인 유형의 화학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상황으로 인해 화학무기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진 것이죠. 에지우드의 기술 담당 책임자였던 엘 윌슨 그린 박사는 1949년에 심리화학전, 전쟁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적군 병사의 정신상태를 바꾸는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리화학전 기술을 통해 적의 국민을 대량 학살하거나 재산을 대규모로 파괴하지 않고도 적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죠. CIA 국장이었던 앨런 덜레스가 이를 주목했고, 곧바로 정신을 변화시키는 약물을 무기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죠. 군사적 목적으로 정신변화 약물을 무기화하는 것, 정보 수집이나 스파이 활동을 위해 정신변화 약물을 무기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무기에 대한 방어수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지우드는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초기 실험용 피실험자를 확보했는데, 에지우드 측에서는 이런 검사가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생존자들은 약물이나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실험이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뉴욕의 42세 정신과 환자였던 해롤드 블라우는 뉴욕주 정신과 연구소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 테스트에 참여하는데 처음으로 동의한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블라우는 여러 번 테스트에 참여했는데 환각 증세를 경험하기 시작하자 참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는 이것이야말로 테스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12월 30일에 다시 MDA 450mg을 주사받았고 몇 시간 만에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실험되었습니다. PCP는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지만 결과가 너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최소한 한 명의 실험 대상자가 정신병 증세를 보여 6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른 피실험자들은 끔찍한 녹색 눈의 괴물에게 공격당하는 것 같은 느낌과 온몸에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은 느낌 등 충격적인 환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죠. 이런 초기 실험 중 다수가 CIA의 세뇌 실험인 MK 울트라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에지우드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LSD 덕분이었습니다. 강력한 심리적 효과 때문에 이 약물은 곧바로 에지우드 과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질이 되었죠. 이 모든 일의 추진력은 머레이 반신 박사였는데 자신에게 직접 약물을 시험해보는 것으로 유명한 괴짜이자 위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심은 에지우드가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변화 약물 실험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죠.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에지우드에서 최소 600명이 LSD 검사를 받았지만 군 당국은 이 기록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LSD는 상당히 일반적인 임상 환경에서 투여되기도 했고 때로는 피실험자를 시험 전에 몇 시간 동안 독방에 가두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 피실험자들은 정신 테스트부터 소총 분해, 심지어 배구 경기력까지 다양한 과제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효과와 적용 방식을 파악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니 맨하임은 메릴랜드주에 있는 정보센터의 사무원으로 일하던 중 에지우드에서 3일간의 약물 실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죠. 맨하임은 도착하자마자 칵테일 파티에 등록하고 다른 피실험자들과 합류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술을 마시며 다음날 시험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통제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고 고함쳤지만 에지우드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맨하임도 곧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손에 든 칵테일 잔을 내려다보며 그들 모두가 몰래 약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파티 자체가 실험이었던 것이죠. 맨하임은 나중에 그들이 실제 조직에서 일하는 스파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칵테일에 LSD를 몰래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8년까지 LSD 테스트는 실험실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서 실시된 현장 실험에서는 LSD를 투여했을 때 전체 부대의 효율성을 측정했죠. 그해 9월 제18 공수군단 야전 포병대 소속 병사 59명에게 LSD가 투여되고 훈련 및 정찰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LSD는 부대의 기본 임무 수행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지만 적군 부대에 약물을 투여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죠.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현장 테스트는 더욱 성공적이고 더욱 무서웠습니다. 1960년 에지우드는 어니스트 로버트 클로비스 소령을 육군 정정보 비밀작전팀에 합류시켜 실제 정보 수집 상황에서 LSD 실험을 수행하게 했죠. 그들의 초기 실험은 유럽에서 진행되었는데 약 12명의 목표 인물을 납치하고 약물을 투여하여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표 중 하나가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사 제임스 손렐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기밀 문서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군 당국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죠. 어느 날 그는 클로비스 팀의 한 요원에게 접근당했습니다. 그 요원은 손렐에게 암살자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들은 그를 시골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손헬은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도착했을 때쯤에는 편집증을 느꼈고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LSD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환각이 시작되자 손헬은 집 안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요원이 문서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손헬은 요원이 눈앞에서 무서운 생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방 안에서 내던져지거나 의자에 갇히는 것을 보았죠. 손헬은 결국 풀려났지만 그는 그 경험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편집증적 우울증을 앓는 은둔자가 되었고 수영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의사하고만 상담을 받았죠. 실험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클로비스는 1962년에 그들을 동아시아로 데려갔는데 기록은 애매하지만 납치와 약물 투여에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잔혹한 사례 중 하나는 피해자가 사실상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였죠. 그리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너무 큰 고통을 느껴서 클로비스의 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클로비스의 팀이 1963년에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로부터 베트콩 포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당 팀이 그곳에 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험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에지우드 병기창의 관심은 LSD에서 벗어나 비지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운 약물로 옮겨갔습니다. 비지 또는 3누클리디닐 벤질레이트는 에지우드에서 EA27로 지정되었으며 뇌의 운동과 조정 능력을 방해하는 항콜린제였죠. 낮은 용량에서는 사람이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고, 더 높은 용량에서는 선망이 나타나고 환각과 기괴한 행동이 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여겨졌죠. 반신 박사는 비지에 즉시 매료되어 직접 테스트해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계속 넘어졌어요. 연구실 사람들이 매트리스를 들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배정했다고 그는 말했죠. 하지만 비지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제임스 캐첨 박사였습니다. 캐첨은 비지가 전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죠. 수년에 걸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비지로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캐첨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세심한 기록을 남겼고, 회고록에서 매우 자세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죠. 비지가 환각과 선망을 일으키는 능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피실험자는 시험실 안에서 뱀, 쥐, 원숭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죠. 피실험자는 4곱하기7 크기의 패딩 패널을 뜯어낸 후 나무 의자를 부수고 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면 3명의 남자가 필요했죠. 그는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고 우리가 그를 죽이려 한다고 확신했다고 캐첨은 썼습니다. 이 선망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햄밋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쉽게 셰익스피어라고 대답했죠. 다음 순간에는 웅크리고 바닥에 있는 가상의 배수구 덮개를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1963년 2월 캐첨이 가명 존 블레이크라고 부른 한 피실험자에게 7일간 비지 실험을 했습니다. 캐첨의 팀은 그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약물의 진행 상황을 기록했죠. 2시간 안에 그는 걸을 때 도움을 받아야 했고 5시간 안에 극심한 기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순간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죽겠다고 말하다가 다음 순간은 낮잠을 자기도 했죠. 6시간째에는 벽에 붙어있는 가상의 벌레를 쳐낼 수 있었고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감방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블레이크의 선망은 어둡고 코믹하며 거의 치명적이었죠. 어느 순간 블레이크는 벽을 기어오르며 예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때는 간호사가 진료 기록을 받으러 갔을 때 갑자기 그녀의 목을 움켜쥐고는 그녀를 목 졸라 죽이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웃었죠. 블레이크의 사례는 기록된 것 중 가장 훌륭했으며 캐첨은 이를 놀라운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약물에 노출되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